경주의 겨울은 서울보다 더 조용하고 깊었다. 해가 지고 난 뒤부터 바람은 점점 더 매서워졌고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밤이 되자 마치 멈출 줄 모르는 울음처럼 땅을 두드렸다. 골목마다 어둠이 깔리고 조명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 어두운 비 속에서 작은 소년 하나가 혼자 길가에 서 있었다. 이름은 준서, 10살, 키가 작고 너무 말라서 한 겹으로 입은 얇은 점퍼는 이미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운동화도 낡고 손에 들고 있는 천가방 하나가 그의 전부처럼 보였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대문 앞에 초인종을 눌렀다. 이곳은 경주의 언덕 위에 자리한 오래된 한옥 저택이었다. 검은색 대문은 날카로운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벽 너머로는 희미한 주황빛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늑하고 따뜻한 실내가 상상되었지만 그 안은 외부와 단절된 세계처럼 느껴졌다. 딩동 딩동 초인종 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인터폰에서 낮고 단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여긴 외부인 출입 안 됩니다. 돌아가요. 준서는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요. 잠깐만 처마 밑에만 서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갈 데가 없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그의 몸은 이미 얼어붙은 듯 굳어갔다. 입술이 파래졌고 무릎은 떨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떠나지 않았다. 한참을 더 기다린 끝에 다시 인터폰이 켜졌다. 무슨 일이야? 이번에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 이 저택의 주인, 지연옥이었다. 바깥에 아이 하나가 서 있습니다. 길 잃은 것 같은데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가네요. 몇 살쯤 돼 보여요? 10살쯤? 허름한 옷을 입고 있고 많이 추워 보여요. 지연옥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을 따라 흐르는 빗물 너머로 작은 실루엣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으로 들이세요. 그 상태로 두면 얼어 죽어요. 경비원은 놀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곧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준서는 힘겹게 안으로 들어섰다. 작고 젖은 발이 흙길을 지나 나무마루를 밟는 소리는 비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다. 하인 한 명이 그를 안채로 데려갔고 준서는 한옥의 거실, 따뜻한 난방이 들어온 바닥 위에 조심스레 앉았다.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다. 하인은 인상을 찌푸리며 걸레를 찾으려 했지만 그 순간 지연옥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고운 한복 스타일의 실내복을 입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세련된 안경을 쓴 그녀는 위엄있고 고고한 분위기를 풍겼다. 이름이 뭐니?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속에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레 대답했다. 준서예요. 왜 이런 비 오는 날 여기까지 오게 됐니? 그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랑 헤어졌어요. 원래는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지연옥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혼자 다닌다는 거니? 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축 늘어진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앉아 있었다. 지연옥은 하인에게 따뜻한 수건과 갈아입을 옷, 그리고 따뜻한 유자차와 떡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하인이 물러간 뒤 준서는 조심스레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따은 젊은 여성이 웃고 있었다. 맑고 슬픈 눈동자, 흰 원피스를 입은 그 모습은 기억 속 어렴풋한 따뜻함을 자극했다. 준서는 순간 눈이 커졌더니 손으로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연옥은 몸을 굳힌 채 준서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했니? 저 그 사람 사진 속에 있는 사람 엄마예요. 하은 엄마 이름은 하은이에요. 지연옥의 심장이 순간 멎을 것 같았다. 사진 속 여인은 그녀의 딸, 하은이었다. 10년 전 집을 떠나 영영 돌아오지 않은 딸. 너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아? 준서는 조심스레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오래된 작은 목걸이를 꺼냈다. 목걸이에는 하은이라는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건 엄마가 항상 하고 있던 거예요. 엄마가 언젠가 이걸 보여주면 외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지연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비는 여전히 창밖에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연옥은 말없이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작은 은색 펜던트에 새겨진 하은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심장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조여왔다. 그건 틀림없이 자신이 딸에게 15번째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누구도 모를 그 이름, 그 모양, 그 의미를 이 아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설명은 단 하나뿐이었다. 너 정말 하은이 아들이니? 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떨어졌다. 엄마가요, 자주 보여주셨어요. 이 목걸이 엄마는 이걸 외할머니가 준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외할머니를 꼭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냥 사라지셨어요. 지연옥은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말하는 하은, 그녀의 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외손자를 남겨두고 떠나버린 그 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말했다. 준서야, 네가 말한 거 엄마가 어디에 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준서는 몇 초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랑은 원래 부산 근처에서 살았어요. 시장 근처 조그만 반지하에서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설거지도 하고 가끔은 옷 수선도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다가도 꼭 저녁엔 저랑 같이 밥 먹으셨어요. 항상 피곤해 보였지만 웃으려고 노력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속엔 분명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랑이 지연옥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자신은 그 아이를, 아니 딸을 떠나보냈다. 차가운 말과 고집으로 결국 하은은 부모의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세상과 싸우며 살아야 했고 지금은 흔적조차 사라진 상태였다. 지연옥은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그럼 내 엄마는 왜 널 혼자 두고 갔을까? 준서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 손가락이 꼬인 소매 끝을 꼭 쥐고 흔들리던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큰 돈을 갚아야 한다고 혹시 며칠 안에 못 돌아오면 외할머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지연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큰 돈이란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하은이 무언가에 휘말렸던 걸까?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묻지 않았다. 하인은 다시 들어와 따뜻한 수건과 담요, 갈아입을 옷을 가져왔다. 지연옥은 직접 수건을 들고 준서의 머리를 닦아주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손이 닿을 때마다 오래전 하은을 씻기던 기억이 겹쳐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담담한 척했다. 준서는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죽을 먹었다. 말없이 식사를 하는 그를 지켜보던 지연옥은 갑자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아이가 딸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현실감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나 닮았다. 그 눈빛, 말투, 작고 섬세한 손가락, 모든 것이 하은을 떠올리게 했다. 준서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알겠니? 준서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지연옥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외부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연옥은 방으로 돌아온 뒤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엔 여전히 사진 속의 하은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들어올려 속삭였다. 하은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네가 이렇게 가버릴 만큼 힘들었니?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떠올랐다. 열해 전, 지연옥은 딸 하은에게 한 남자를 소개받았다. 이름은 민철, 출신은 시골, 직업은 무직에 가까운 청년. 지연옥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그런 남자랑은 안 돼. 우리 집안 이름을 생각해야지. 하은은 울면서 말했다. 엄마는 나보다 체면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착해요. 엄마는 그냥 가진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결국 두 사람은 말도 섞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하은은 짐을 챙기고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집을 떠났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로 지연옥은 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기다렸지만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긴 세월이 지금 이 아이의 눈물 속에서 다시 흐르고 있었다. 지연옥은 결심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의 말을 바탕으로 딸을 찾기 시작해야겠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 그녀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따뜻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움텄다. 이른 아침, 경주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다. 밤새 내리던 비는 멎었지만
대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나뭇가지마다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지연옥은 오랜만에 마음의 중심이 조금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게 하고 자신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명함을 꺼냈다. 강준호, 민간탐정이라고 적힌 명함이었다. 몇 년 전 집안의 유산 문제로 잠시 연락을 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강 탐정님, 오랜만이네요. 나, 지연옥입니다. 잠시의 정적 후 익숙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지 여사님, 연락을 다 주시다니 어떤 일로 도와드릴까요? 내 딸을 찾아야겠어요. 열해 전에 집을 나간 내 딸 이름은 지하은.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미 경찰에도 실종 신고는 없었지요? 그땐 내 자존심이 먼저였어요. 그냥 언젠간 돌아올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내 손자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의 말로는 하은이가 몇 년 전까지 부산 근처에서 살았고 식당에서 일했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행방이 묘연해졌어요. 지연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들끓고 있었다. 강준호는 그녀의 말에서 사정의 무게를 느꼈다.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손자의 이름이 뭔가요? 준서예요. 지준서. 그날 오전 강준호는 경주로 내려와 직접 지연옥의 집을 찾았다. 그는 준서와도 짧은 면담을 가졌고 아이는 어색해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습관과 말투, 동네, 집 근처 풍경 등을 또렷하게 설명해 주었다. 엄마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셨어요. 김밥을 잘 만드셨고 가끔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수선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말에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은이라는 여성에 대한 인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갔다. 며칠 뒤 그는 부산 근처 시장을 중심으로 수소문을 시작했다. 노포 골목에 오래된 식당 몇 군데, 그리고 인근 재봉틀 가게들을 찾아다녔다. 많은 이들이 기억을 못했지만 한 곳에서 뜻밖의 반응이 나왔다. 하은이요? 아, 그 조용하고 친절했던 아가씨 말하는 거죠? 몇 해 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국밥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김밥도 말았죠. 아들이 있었고요. 조용하고 참한 아이였어요. 식당 주인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녀는 몇 년 전 하은이 어떤 문제로 큰 돈을 빌린 뒤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사라졌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때 남자들이 찾아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협박도 하고 결국 하은이는 아이 맡길 때도 없이 밤에 떠났어요. 다시는 못 봤어요.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름이라든가 얼굴 생김새. 한 놈은 태식이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등에 큰 용 문신이 있었고 늘 검은 점퍼를 입고 다녔어요. 보기만 해도 무서웠죠. 이름을 들은 순간 강준호는 직감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다. 태식, 한때 부산 지역의 불법 대출 조직에서 악명 높던 인물이었다. 이미 몇 차례 경찰의 추적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은 면했다는 인물. 그는 즉시 지연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사님, 단서가 잡혔습니다. 따님이 분명 위험한 조직과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숨기고 살고 있거나 더 큰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은이가 그런 사람들과? 지연옥은 전화를 들고 얼어붙었다. 그녀는 순간 하은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떠올렸다. 엄마, 당신이 나를 외면하더라도 언젠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보일게요. 그 문장이 이제 와서 또렷하게 가슴을 찔렀다. 자신은 그 아이를 단지 반대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단지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딸을 내쳤다. 그리고 딸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끝없는 싸움을 하며 살아야 했다. 지연옥은 결심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과거의 자존심이든 체면이든 그 무엇도 지금 이 아이를 찾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준호에게 말했다. 부탁드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은이를 찾아주세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연옥은 사진을 내려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하은은 젊고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자유는 대가였다. 가족을 잃고 이름을 잃고 세상 속에 숨어야 했던 대가.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아, 네가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을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부터 할게. 그 순간 복도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민 준서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다.
하은과 똑같은 눈,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사랑을 원했던 그런 눈. 지연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를 꼭 안았다. 준서야, 약속할게. 너희 엄마 꼭 찾아줄게. 며칠 후, 강준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다시 경주의 저택을 찾았다. 평소에 냉철하고 조용한 말투는 어디 가고, 그는 처음으로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지 여사님 소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연옥은 그의 눈빛에서 이미 뭔가를 감지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말하세요. 하은 씨가 약 1년 반 전 목포 근처의 한 폐창고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추정했지만 당시 현장 주변 상황으로 보아선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 후 목포 시민병원으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 머물렀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강준호는 말을 멈췄다. 하은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마치 시간마저 흐르기를 멈춘 듯했다. 지연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린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귀 속에서는 말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렸다. 세상을 떠났다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반박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은이가 그냥 사라졌을 뿐이야. 어디선가 살아있을 거야.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하지만 강준호가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하은의 소지품들이 그 희망을 무너뜨렸다. 작은 천 가방, 낡은 수첩, 그리고 반쯤 찢어진 편지지. 그 중에서도 수첩은 조용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하은의 필체였다.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들. 수첩의 앞부분에는 시장에서의 일과 아이와의 하루, 매일 먹은 음식이 적혀 있었고 뒤쪽에는 준서에게라는 제목이 붙은 짧은 편지가 남아 있었다. 준서야, 혹시라도 엄마가 너 곁에 없게 된다면 절대 자신을 원망하지 말아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아주 많이. 세상 누구보다 많이. 널 만나게 해준 것도 지켜주지 못한 것도 모두 내 몫이야. 하지만 너는 꼭 행복해지길 바래. 너에겐 좋은 외할머니가 있을 거야. 지금은 아닐지라도 언젠간 너를 꼭 안아줄 거야. 믿어도 돼. 지연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흐느끼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용하고 깊은 울음이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죄책감의 눈물.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제서야 그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수첩을 접고 다시 가슴에 꼭 안았다. 하은아, 미안하다. 너무 늦었구나. 조용히 문 밖에 서 있던 준서도 어느 순간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엄마 진짜로. 지연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저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준서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준서의 작은 어깨는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지연옥은 그 떨림이 마치 하은의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지연옥은 침실 대신 하은의 사진이 놓인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향을 피우고 작은 촛불을 켠 채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다. 새벽녘 그녀는 결심했다. 하은의 죽음을 끝으로 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다음날 지역 변호사를 불러 양육권 신청과 입양 서류를 준비하게 했다. 준서를 정식으로 자신의 손자이자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은 기념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살았던 딸의 삶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날 오후 지연옥은 준서를 데리고 작은 산책을 나갔다. 경주의 고즈넉한 골목길, 마른 나뭇잎이 흩날리는 조용한 길을 함께 걸었다. 준서야, 내 엄마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거야.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하지만 그 눈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다. 그날 저녁 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엄마가 남긴 글들 다 읽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살았던 곳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지연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함께 가자. 내 엄마가 걸었던 길을 같이 걸어보자. 비록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흔적을 따라가며 남은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알아가고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가기로 했다.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슬픔은 새로운 관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
준서의 손을 꼭 잡은 지연옥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아주 옅은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하은의 죽음 이후 지연옥과 준서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저택에 초인종이 울렸다. 하인이 문을 열자 낯선 사내 하나가 서 있었다. 검은 점퍼에 험상궂은 얼굴, 뒷목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 그는 익숙한 듯 저택 안을 훑어보며 씩 웃었다. 여기 지하은 씨랑 관련 있는 집 맞죠? 하인은 당황하며 대답을 머뭇거렸다. 그때 마침 지연옥이 현관으로 나왔다.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품 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이건 하은 씨가 남긴 채무 계약서입니다. 원금과 이자 합쳐서 약 7천만 원쯤 됩니다. 상환 날짜는 이미 지났고요. 따님은 고인이 되셨으니 대신 갚아주시겠죠? 지연옥은 문서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은 누구죠? 저요? 저는 태식입니다. 하은 씨가 급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갚을 능력 없으면 유산이라도 대신 받는 방법이 있죠. 그의 말투는 가볍지만 눈빛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지연옥은 한순간 흔들렸지만 바로 냉정을 되찾았다. 법적으로 따져보죠. 정당한 계약이었는지부터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태식은 비웃듯 웃었다. 지금은 곱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그 아이, 준서 잘 지키시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던데. 그 말에 지연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날 밤 지연옥은 변호사와 보안회사를 불렀다. 저택 주변에는 감시 카메라가 추가 설치되었고 하인들에게도 철저한 출입 통제가 내려졌다. 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특히 준서가 학교에 다녀오는 길, 모르는 차량이 따라붙은 적도 있었고 놀이터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지연옥은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준서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준서야, 할머니가 너에게 꼭 지켜야 할 약속 하나를 말할게. 절대 혼자 다니지 마. 그리고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무조건 선생님이나 보안 직원에게 말해야 해. 알겠니? 준서는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저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서워도 저도 지켜야 할 게 있어요. 그날 밤 지연옥은 하은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하은아, 이번엔 절대 너를 대신해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아이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며칠 후 사건은 더 심각하게 전개되었다. 늦은 오후 저택의 정문 근처에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화단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누군가 고의로 조제한 폭죽을 던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연옥은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태식과 그 조직을 고소했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강준호가 다시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다. 태식은 단순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따님이 빌린 돈은 사실 다른 사람을 대신해 갚으려던 겁니다. 하은 씨는 친구 한 명이 빚 보증을 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연옥의 눈이 커졌다. 친구의 빚? 네, 이름은 신지수. 하은 씨와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고 태식이 그 빚을 하은 씨에게 넘긴 겁니다. 불법 대출에 가까운 조건이었죠. 이건 협박과 사기입니다. 그 말에 지연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 탐정님, 이 모든 증거 모아주세요. 이번엔 확실하게 끝을 봐야겠습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딸을 위해, 그리고 손자를 위해. 한편 준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른들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학교에서 작게 시작한 글짓기 노트에 엄마에 대한 이야기,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겪은 두려움과 용기를 담기 시작했다. 나는 무서웠다. 어떤 날은 꿈에서도 누군가가 날 데려가는 상상을 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는다. 그 노트는 나중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것이다. 그날 밤 지연옥은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택 주변에 설치된 보안등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어둠은 길지 않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게 만들 것이다. 봄이 되었다. 경주의 긴 겨울은 어느덧 지나가고
따스한 햇살이 저택의 정원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연옥과 준서의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었다. 하은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조금씩 상처를 덜어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치유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옥은 딸의 이름으로 장학재단 설립을 마무리했고 준서는 학교 생활에 천천히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강준호 탐정이 다시 저택을 찾았다. 그는 표정이 무거운 듯하면서도 어디선가 희미한 긴장감이 느껴지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 여사님, 이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옥은 그의 말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강준호는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밥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장소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수건을 접고 조용히 웃고 있는 그 여인의 옆모습이 나타났다. 지연옥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 하은이야. 강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짧게 잘랐지만 저 여인은 분명 지하은 씨입니다. 다만 지금은 유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곳 보육원의 사람들도 그녀의 과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죽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목포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전해진 여성은 신지수였습니다. 이름이 바뀌어 있었고 소지품도 하은 씨의 것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병원 측은 이름을 혼동한 겁니다. 지연옥은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하은이는 내 딸은 살아있는 건가요? 네. 그러나 기억이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사고 이후 머리를 다쳤고 그로 인해 과거의 일부를 잃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자신을 유미라고 알고 있고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연옥은 그 순간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흐려졌고 가슴은 숨이 막힐 듯 두근거렸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을 꿈에서 다시 본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준서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지연옥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먼저 확인하고 직접 하은이 앞에 서고 싶어요. 며칠 후 지연옥은 강원도의 한적한 산골로 향했다. 나지막한 언덕을 넘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도착한 그곳은 작지만 정겨운 보육원이 자리한 마을이었다. 은별보육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고 안에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던 한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지연옥의 심장은 멈춘 듯 멈췄다. 그 여인은 분명 하은이었다. 더 말랐고 더 조용해졌지만 눈동자 속 깊은 곳엔 예전 그대로의 맑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연옥을 바라보며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아이들 보러 오셨나요? 지연옥은 한순간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기부를 준비 중이라 들렀습니다. 혹시 담당자분이신가요? 네, 저는 유미입니다. 여기에서 아이들 식사랑 생활 쪽을 맡고 있어요. 그 목소리, 그 손짓, 모든 것이 그립고 아픈 기억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연옥은 하은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작은 손을 씻겨주고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는 모습은 예전 딸의 성격 그 자체였다. 보육원 원장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유미는 약 1년 반 전 길가에 쓰러져 있던 채로 발견되었고 병원 치료 후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병원 기록에는 기억상실이라는 진단이 있었으며 가족이나 신분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고. 그날 밤 지연옥은 작고 허름한 여관방에 혼자 앉아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하은이 어릴 적 찍은 사진이었다. 하은아, 너를 안고 싶다. 부르고 싶다. 하지만 널 다시 잃을까봐 너무 무섭구나. 그녀는 울지도 못한 채 사진만을 바라보았다. 고통과 기쁨이 얽힌 감정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딸이 자신을 모른다.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그 삶을 다시 무너뜨려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지연옥은 은별보육원 근처의 여관에 머물며 하은의 일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밥을 나누고 빨래를 널고
작은 손을 꼭 잡아주며 걷는 하은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하은은 전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지만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어딘가 모를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곤 했다. 그날 오후 지연옥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보육원 원장에게 부탁했다. 혹시 유미 씨와 잠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안내해 주었다. 보육원 뒤뜰의 작은 정자, 봄바람이 살랑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기부 상담이라고 하셨죠? 하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다. 지연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에 앉은 이 여인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채 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도 애틋했다. 유미 씨 혹시 지하은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은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하은요? 아니요, 누구예요? 당신이에요. 그 이름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제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지연옥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지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하은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의 소녀는 하은과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당신은 내 딸이에요. 당신은 살아남았고 나에게 돌아왔어요. 정적이 흘렀다. 하은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전 기억이 없어요. 사고 이후로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게는 지금 이 삶이 전부예요. 그 말에 지연옥은 마음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딸은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기억을 닫아버린 것이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은 준서예요. 10살이고 지금은 나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너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다. 아이요? 그래, 내 아들. 너는 그 아이를 남기고 사라졌어. 하지만 그 아이는 끝까지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결국 나를 찾아왔지. 하은은 혼란스러워 고개를 감쌌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왜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세요? 흔들려고 온 게 아니야. 되찾으러 왔어. 내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안고 싶었어. 그 순간 하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격하게 숨을 몰아쉬며 낮게 외쳤다. 엄마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땐 절 그렇게 버렸어요? 왜 제가 선택한 사랑을 무시하고 왜 제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지연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단어. 엄마가 하은의 입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원망이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너를 지키고 싶었고 내 미래를 위해서였다고 믿었어. 아니요. 엄마는 제 미래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잃었어요. 하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준서가 품에 안겨 잠든 밤, 병원 대기실에서 외로이 앉아있던 순간,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끊어졌던 그날의 벨소리. 엄마, 그 단어가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간절함으로 다시 되살아났다. 하은은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연옥은 조용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해 하은아, 정말 미안해. 그땐 너무 어리석였어. 너를 밀어내고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정말로 너를 되찾고 싶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과 달랐다. 과거에는 벽이었지만 지금은 다리를 놓는 시간이었다. 하은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준서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주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네가 필요해. 하은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연옥은 은별보육원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고 하은은 여전히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기억의 조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르면서도 완전히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깊은 밤마다 보육원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정자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곤 했다. 그것은 준서가 어릴 때 잠들기 전 그녀의 손 안에서 늘 하던 습관이었다. 그날 밤
하은은 원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원장님, 저 잠시 자리를 비워도 될까요? 찾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을 도망쳐서 이제는 조금 마주하고 싶어요.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라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은은 지연옥과 함께 경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은 그녀에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어떤 건 잊혀졌고 어떤 건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조금씩 그녀를 원래의 자리로 이끌고 있었다. 저택에 도착한 순간 하은은 심호흡을 깊게 했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서는 지금 학교에서 곧 돌아올 거야. 내가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 네가 먼저 결정하길 바랐거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할까요? 네가 기억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널 매일 기억해. 그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잠시 후 현관 쪽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작은 발소리, 가방 끈을 끄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할머니, 저 왔어요. 하은은 그 소리에 몸을 굳혔다. 몇 초간 그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었다. 지연옥이 준서를 향해 말했다. 준서야, 오늘은 너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준서가 고개를 들자 거실의 맞은편에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공간 전체가 조용해졌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하은과 준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준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눈을 크게 뜬 채 숨죽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 한마디가 방안을 울렸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로 조용히 대답했다. 준서야. 준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왔다. 작고 여린 팔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멈춰있던 시간들이 무너졌다.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진짜예요? 그래 그래. 나야. 나 돌아왔어. 늦어서 미안해. 너무 미안해. 하은은 아이를 끌어안고 무너져 울었다. 지난 수년간 쌓였던 죄책감, 기억의 상실, 두려움,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리고 준서 역시 울며 속삭였다. 기다렸어요. 매일 꿈에서 엄마를 불렀어요. 그날 밤 저택의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하은과 준서는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은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이의 얼굴, 아이의 냄새, 아이의 온기는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지연옥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딸과 손자, 세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은아, 넌 돌아왔고 준서는 널 기다렸고 난 이제 그 중간에서 너희를 다시 이어줄 수 있어. 며칠 후 하은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다. 기억의 회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치료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이 전부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 아이가 제 앞에 있고 엄마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연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작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 셋이 함께야. 그날 저녁 준서는 가족 앞에서 준비해온 글짓기를 읽었다. 엄마는 하늘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둘이 되고 셋이 되었어요. 이제는 웃을 수 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사랑, 기다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경주의 봄은 여전히 온화했다. 저택의 정원에는 목련이 피기 시작했고 따스한 바람이 창문 너머로 불어왔다. 하은은 매일 아침 준서와 함께 산책을 하며 잊힌 감각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다. 기억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고요한 일상 속에도 어딘가 날카로운 긴장이 서려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자, 태식이었다. 하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곧 조직에도 전해졌다. 태식은 더 이상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였다. 자신이 던진 고리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날은 준서의 학교 하굣길이었다. 늘처럼 경호원이 멀찍이 뒤를 따르던 중 갑자기 흰색 밴 한 대가 골목에 멈추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빠르게 준서에게 다가갔다. 얘야, 엄마가 급하게 찾으셔서 왔단다.
차 타자 준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낯선 남자의 눈빛 속엔 어떤 진심도 없었다. 싫어요. 엄마가 직접 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남자가 팔을 뻗었다. 준서의 팔을 잡는 순간 경호원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막아섰다.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다. 남자들은 태식의 조직원이었고 준서를 납치하려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식은 하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조직의 채무를 기억상실을 핑계로 벗어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다시 가족을 흔들려는 의도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지연옥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직접 강준호와 함께 태식의 소재를 추적했고 변호사들과 함께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끝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 고리는 반드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끊어야 했다. 며칠 뒤 지연옥과 하은은 경찰과 협의 끝에 직접 대면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날 경주 경찰서의 조사실, 태식은 수갑을 찬 채 여유로운 웃음을 머금고 앉아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하은 씨, 기억이 좀 돌아왔나? 하은은 그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내가 어떤 얼굴로 아들을 두고 떠났는지 알아요? 태식은 여전히 비웃음을 지었다. 그게 다 본인 선택 아닌가? 난 돈 빌려줬고, 당신이 보증 섰고, 그게 다야.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때 지연옥이 앞으로 나섰다. 이제 당신 말장난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불법 대출, 협박, 미성년자 접근 시도까지 전부 자료화했습니다. 당신 조직은 이제 무너질 겁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태식은 처음으로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주변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전엔 약하고 혼자인 사람들을 노렸지만 지금 그는 연대의 중심에 선 가족을 마주하고 있었다. 조사는 마무리되었고 검찰은 곧 태식을 구속수사로 전환했다. 언론에서도 그의 조직과 연루된 사건을 크게 다루기 시작했고 수십 건의 피해자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날 저녁 저택의 마루에 세 사람 지연옥, 하은, 준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은은 긴장한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 끝난 걸까요? 지연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싸우는 건 단지 범죄자와의 싸움이 아니었어. 과거의 그림자와 침묵과 무력함과의 싸움이었어. 이제 우리가 이긴 거야. 준서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이제 절대 어디 안 가죠?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어디 안 가. 이제는 내가 널 지킬 거야. 그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따뜻한 된장찌개와 겉절이, 직접 만든 잡채까지. 소박하지만 풍성한 식탁 위엔 말없는 감사와 회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하은은 식사 도중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은별보육원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준서랑 같이요. 그곳에서 제가 다시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같은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연옥은 눈이 붉어졌다. 그래, 네가 그런 길을 걷는다면 네가 진짜 살아낸 의미가 될 거야. 그 말에 준서도 작게 외쳤다. 그럼 난 책을 쓸래요. 엄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내 이야기. 사람들이 읽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과거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발밑엔 상처로 얼룩진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그 위에 피어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뿌리였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하늘이 다시 맑아졌다. 경주의 골목은 초록빛으로 가득했고 저택 앞마당의 나무들도 건강한 가지를 뻗고 있었다. 이제 그 집에는 더 이상 고요한 슬픔이 머물지 않았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족을 감싸고 있었다. 하은은 치료를 계속 받으며 기억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어떤 기억은 따뜻했고 어떤 기억은 아팠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하나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웠다. 준서는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는 단상 위에 올라가 또렷하게 읽었다. 우리 엄마는 가끔 나를 잊었지만 나는 엄마를 한 번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예요. 청중 중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하은은 뒷자리에서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아이의 목소리 속엔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 지연옥은 그런 딸과 손자를 보며 매일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그 모든 실수와 침묵이 결국 이들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어느 날 아침, 하은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건넸다. 엄마, 이거 은별 보육원에 정기 기부를 시작했어요. 장학금 명의는 지하은 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이제 제 이름을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연옥은 봉투를 조용히 받아들고 잠시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이름은 이제 숨길 게 아니야. 그건 아픔이 아니라 네가 살아낸 증거야. 며칠 후 가족은 함께 강원도로 향했다. 은별 보육원은 변함없이 작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준서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며 달려들었고 하은은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기억해냈다. 보육원 원장은 놀라며 말했다. 하은 씨, 아니 유미 씨 아니, 지하은 씨, 이제 당신이 돌아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긴 언제든 당신의 집이에요. 그날 저녁, 작은 마당에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준서는 기타를 치고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지연옥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아팠구나. 며칠 뒤 가족은 경주로 돌아왔다.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고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하은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준서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적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가족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한 달 뒤 지연옥은 가족 사진 촬영을 제안했다. 오래전 찍은 사진과 똑같은 장소, 똑같은 포즈. 그날 세 사람은 밝게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준서야, 하나, 둘, 셋 하면 웃는 거야. 알았어요, 할머니. 하은아, 넌 좀 더 웃어도 돼. 엄마도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겼다. 그 사진은 나중에 준서의 첫 책 표지가 되었다. 책의 제목은 간단했다. 다시 피어나는 이름, 하은의 이름이었고, 그녀의 삶이었고, 세 사람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가정이 어떻게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조용하고도 강한 증언이 되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서로를 향해 걸어왔다. 사랑은 그렇게 다시 피어난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